우리가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생각해야 될 여러 가지에 대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전 세계 이 온실가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COP26 또는 국제적인 탄소 감축 이런 지구온난화 이 조직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2030년까지 40% 또는 이 유럽 국가 같은 경우는 55% 감축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저희 나라도 2030년까지 40% 감축한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꼭 실천을 해야만 됩니다. 우리가 지구의 이 대기 온도를 이 산업화 대비 1.5도 이하로 낮추기 위해서 우리는 인간으로서 해야 될 모든 일을 다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40% 정말 온실가스 감축 40%는요 정말 이거 불가능한 숫자입니다. 왜 불가능하고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가 이 2019년, 20년, 2020년 작년 재작년 이 코로나 때문에 셧다운, 산업, 교통, 학교, 교회 다 문 닫았습니다. 그 셧다운 했을 때 이산화탄소 감축이 온실가스 감축이 약 6%에서 10% 됐었습니다. 6%, 8%, 10% 이렇게 됐는데 여러분 그렇게 모든 걸 셧다운 했을 때 차단했을 때 뭐 8%뭐 됐는데 어떻게 45%, 50%까지 감축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해야만 합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40%에서 50% 이산화탄소 온실가스 감축을 했는데도 만약에 기상이변이 더 심각해진다면 우리가 감축했는데도 이런 코로나 같은 질병, 감염병, X 질병이 나가는 이런 생태계 변화가 더욱 심각해진다면 과연 그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거 누구 책임입니까? 더 하나 문제점은 뭐냐면 2019년 11월 코로나가 막 발발할 시점에요. 영국 임페리얼 칼리지에 세계적인 석학들이 153개국에 모여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저희 같은 일반 교수가 아니고요. 이 지구온난화, 녹색 에너지, 환경, 생태 분야의 세계적인 석학들이 모여서 성명을 발표했는데 북극에서는 이 지구온난화 속도가 2배 빨라지고 있다. 남극은 3배 빨라지고 있다. 그런데 원인은 모른다. 원인은 모른다? 세계적인 석학들이 녹색 운동의 이 선두주자 이분들이 정말 그 원인은 모르겠다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러분 여기 모이신 모든 분들은 정말 이 지구온난화 관련해서 녹색 환경운동을 주도하신 많은 분들이 정말 훌륭한 존경할 만한 분이 많이 모이셨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과거 30년, 50년 동안 녹색 환경운동을 하셨지만 결과는 점점 더 심해졌다. 제가 요즘 조금 좀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제가 손주가 넷이 있거든요. 갓 태어난 뭐 8달짜리부터 한 4돌짜리, 5돌까지 있는데요. 이 8달 된 애가 외출할 때 마스크를 쓰고 나갑니다. 이거 누구 책임이지? 정말 우리 세대가 쟤들 세대한테 뭔가 못할 짓을 했구나. 그런데 만약 우리가 2030년 또 2050년까지 이 지구온난화 관련된 이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다음 세대들은 마스크가 아니라 우주 방호복을 입고 지구가 아닌 달이나 화성에 가서 살아야 될까? 이건 무슨 문제예요? 따라서 우리가 녹색 환경운동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된다라고 저는 오늘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그 한 예로 여러분 알다시피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최근에 뭐 몸에 열이 나고 기침하고 막 난리가 치면은 여러분 해열제 먹고 진통제 먹는다고 그게 낫습니까? 코로나라면 당연히 안 낫죠. 만약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의료진에게서 헌신적인 노력과 백신 개발 이런 게 없었다면 정말
지구 인구의 지금 확진 인구라고 할 수 있는 3억 명 이상이 아마 저 세상에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몸이 몸에 열이 나고 또는 뭐 통증이 있고 여러 가지 났을 때, 이거 감기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왜? 그걸 치료하기 위해서 우리가 백신을 개발했습니다. 우리가 백신 중에서도 여러분이 선호하는 우리가 화이자라든가 모더나 같은 경우는 mRNA라고 합니다. 메신저 리보핵산 백신이죠. 근데 이것이 결국 백신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열이 난다든가 치통이 있을 때 어떤 유전자 그 자체로 내려가서 세포에서 병원균에서 세포로 들어가서 세포에서 그 아래 단계에서 유전자 상태에서 유전자의 GCA8 4개의 유전자의 조합에서 그 스파이크 단백질을 변형을 시켜가지고 메신저 역할, 즉 전달체 역할을 해가지고 근원을 해결하니까 지금 코로나가 나름대로 해결되고 있습니다. 참 똑같았습니다. 지구가 열이 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 온실가스다. 감축하자. 혹시 이것이 코로나 백신인데도 혹시 잘못된 처방이 있을 수도 있고, 잘못된 처방이라기보다는 열 나는 건 맞는데 온실가스에 플러스 해열제를 먹지만은 근본적 백신이 무엇이냐, 이걸 한번 생각해 보고요. 그러니까 근원으로 들어가는, 유전자로 들어갔듯이 자,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는 근원으로 들어가 보자. 그것이 근원이 뭐냐? 바로 양자 역학입니다. 상대성 이론. 또 하나는 자, 시민들이 참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여러분들은 열심히 했죠. 일반 전 세계 76억 인구의 대부분은 죄송하지만 관심이 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최근에 메타버스라는 이 가상현실, 증강현실 플랫폼이 뜨고 있습니다. 전 세계 산업이,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많은 회사 이름을 자체를 바꾸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페이스북, 마크 주커버그가 하는 미국의 페이스북 회사도 이름을 메타버스로 바꿨죠. 자, 우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이 메타버스 회사는 바로 네이버의 제페토입니다. 제페토라는 이 플랫폼에서는 이 메타버스를 통해서 가상공간상에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메타버스에 현재 가입자가 약 3억 명입니다. 3억 명의 가입자 대부분 한 85%, 90%가 10대랍니다. 이들이 여기서 참여를 하고 활동을 하고 수익을 얻고, 자, 만약에 우리 녹색 환경운동을 이와 같은 방법으로 바꾸면 안 되겠는지. 자, 이게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녹색 환경운동의 방법론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두 가지, 양자의 근원으로 들어가는 방법과 우리가 플랫폼을 이용해서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제시하자라고 해서 오늘 발표를 이와 같은 순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지구온난화의 현상을 좀 알아보고 우리 과거 50년 동안의 녹색 환경운동에 물론 열심히 했지만 좀 반성할 점은 없는지, 좀 더 개선할 점은 없는지, 그렇다면 새로운 패러다임 뭘까? 그리고 우리 탄소 중립 전략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그렇다면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근원적으로 모든 현상, 모든 물질의 근원은 바로 양자 역학으로 입증된 쿼크와 전자들의 바로 현상입니다. 자, 이거로 봤을 때 바로 빅뱅이 얘기하는 양자 우주 천문학, 그리고 상대성 이론 기반의 기상이변, 그리고 양자 에너지장 기반의 기후 현상, 우주 태양광 발전, 인공태양, 핵 융합 발전, 이런 것과 말씀드린 제페토와 같은 메타버스와 같은 이 4차 산업혁명 개념의 이 녹색 환경 전략으로서 우선 빨리 정말 에너지를 절약하고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쓰레기를 제로로 하고 생태오염 규제를 하고, 자, 이 같은 방법론에 대해서 50분 동안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신문상에서 많이 봤습니다. 아프리카, 중동, 러시아, 지금 이와 같이
말도 할 수 없는 몇 수백조 마리의 메뚜기 떼. 외국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전라남도 해남에도 수십억 마리의 메뚜기 떼 출현해서 모든 그 벼라든가 모든 이 녹색 계통의 식물들을 다 이렇게 멸종이 아니죠. 다 이렇게 해를 주는 이와 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와 같이 눈에 보이는 생태계 변화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관심 갖는데 우리 코로나처럼 원인조차 모르잖아요. 자, 우리가 이제 코로나가 2019년 11월에 생겨가지고 지금 야, 우리가 2년이 지나도 이럴 줄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게 현재 과학의 수준입니다. 지금 우리가 오미크론까지 발생했고요. 불행하게도 이 오미크론이 인해서 정말 싫지만은 이번 주 내로 10,000명을 넘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자, 이 아주 무서운 코로나 감염병 원인을 모른다는 거죠. 정말 그럴까요? 자, 그럼 원인을 모르는 게 이것만 코로나 감염병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녹색 환경운동 참 열심히 했지만 눈에 보이는 국부적인 작은 것만 했지 눈에 보이지 않는 우주 만물의 근원 차원에서 지구 근원 차원에서는 접근하지 않았다. 그런 것을 우리가 모르는 변화, 암흑 변화라고 합니다. 우리가 우주 모든 구성물질은요. 양자역학적으로 밝혀지지 않은 많은 물질이 있습니다. 약 한 23% 정도라고 하거든요. 그걸 암흑물질이라고요. 또 이 우주 만물의 근원은 에너지 파동으로 이루어졌는데 밝혀지지 않은 에너지 파동 약 73% 정도 돼요. 95%는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얘들의 변화, 모르는 변화, 그걸 암흑 변화라고 했지만은 첨단 과학은 여기까지 좀 들어가고 있는데 녹색 환경 운동에 이것을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바로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말씀드렸다시피 코로나로 인해서 2020년, 21년 모든 게 셧다운 됐습니다. 모든 공장이 멈춰섰고 학교도 멈춰섰고 교회도 멈춰섰고 했는데 온실가스 줄었어요. 그런데 기상이변은 더 극성을 부렸습니다. 자, 이와 같이 극성, 사우디 아라비아의 사막에서도 이례적 폭설로 낙타가 어리둥절했다. 북미가 체감온도가 70도, 영하 70도까지 갔다. 자, 이런 일들이 분명히 우리 온실가스가 강제적으로 8%나 감축했는데도 온난화는 심해졌다. 그런데 만약에 2030년 40%, 50% 감축했는데 만약에 더 심해진다면 자, 이 원인을 우리가 좀 근원적으로 찾아서 녹색 환경 운동을 제대로 하자. 이것이 오늘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제가 보니까 정말 이 작년에 중국 그 장주오 지방에 폭우가 내렸습니다. 우리나라도 여름철에는 장마와 함께 특히 태풍이 오면서 폭우가 오죠. 폭우가 오는데 여러분 1시간에 201mm가 쏟아져 부으면요. 이거는 전 지구에서 어느 도시건 견딜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이게 불행하게도 이 1000년 만에 기록적 폭우라고 했는데 만약에 이런 폭우가 장조지방, 중국의 장조지방만 갈까요? 만약에 몇 년 내로 한국의 서울에, 인천에, 부산에, 광주에 만약에 이런 게 온다. 자, 대비를 해야 됩니다. 따라서 지구온난화의 심각성을 이 원인을 올바로 찾아내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 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단순히 온실효과다. 그러니까 우리가 온실가스 감축만 하면 된다? 물론 온실가스 감축도 중요하지만 그 근원적으로 해결책을 제시하자는 게 오늘 주제가 되겠습니다.
우리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지구 자기장에 의한 베를란드도 있고요. 그 밑에 오존층도 지구를 보존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구를 보존하고 있는 오존층이 이와 같이 북극에, 이건 남극이거든요. 남극에서 오존층이 뻥 뚫렸죠. 그 오존층이 뻥 뚫리니까 어떻게 우주로부터 새로운 우주 방사선, 즉 X선 이런 것이 자외선 막 들어오죠. 그 자외선이 막 들어오니까 피부에 암을 일으키다, 여러 건강에 문제를 일으키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북극에도 생겨나고 있다. 북극에 생각지도 않게 여름에 장마가 왔어요. 자, 얼음이 장마가 오니까 얘가 더 잘 녹는 거죠. 그 여름의 평균 온도가 북극이 여러분 22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북극의 얼음이 녹는다, 남극의 얼음이 녹는다. 얼음이 녹는다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요. 그 자체로 인해서 우주 근원의 에너지가 어떻게 바뀌는다.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또 이것뿐만 아니라 최근에 이 통가에 남태평양상에 통가라는 작은 섬이 있죠. 거기서 이제 좀 떨어져서 화산이 폭발했죠. 화산이 폭발했는데 화산 폭발 지진이 지구온난화와 연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연관이 있거든요. 당연히.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지구온난화와 이 지진 화산 폭발을 갖다 연계를 안 시키더라고요. 저는 당연히 이것도 지구온난화와 연계돼. 왜? 지구온난화는 단순히 온실가스라는 어떤 개체가 문제가 아니라요. 에너지 장애 변화입니다. 그럼 에너지 장애 변화에 의해서 지진과 화산 폭발, 그거로 인해서 이 물 분자, 수증기들의 변화가 생겨나고요. 또 물의 에너지 장애 변화가 바로 공기의 에너지 장애 변화를 일으키고 그것이 열 변화를 일으키고 전력의 변화를 일으켜서 이와 같은 현상이 일어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제 더 이상 여러분들이 녹색 환경운동을 정말 열심히 해주셨잖아요. 이제 방법을 바꾸고 정말 말을 할 때가 아니라 행동으로 해야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모임이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녹색 운동의 이정표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협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저 같은 경우는 한 15년 전에 이미 신재생 에너지는 다 실험을 해봤어요. 다 돼요. 진동 에너지라든가 교량에서 진동 에너지라든가 또는 뭐 여러 가지 자기 에너지라든가 마찰, 압력 에너지, 뭐 태양광 에너지, 풍력 에너지 다 해봤거든요. 돼요. 하다못해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 지하철 내부에 터널 내부예요. 터널 내부 기차는 조용하잖아요. 근데 터널 내부는 무척 시끄러워요. 여러분 서울시의 9호선까지 있잖아요. 서울시 지하철 9호선까지가 1분 내지 2분마다 다니면서 터널 내부가 진동과 소음과 얼마나 시끄럽겠어요. 소음이 뭐예요? 시끄럽다. 에너지예요. 그 에너지를 하베스팅하는 이게 장치입니다. 그 전기를 발생시켜요. 돼요. 태양광 돼요. 풍력 돼요. 지열 돼요. 문제는 경제성입니다. 경제성 없는 거를 정부 보조금에 의해서 한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태양광이라든가 여러 가지 하지만은 정말 이것이 올바른 방향이냐. 우리가 이 신재생에너지의 발전 원가를 따져보면은 이와 같이 원자력이 상당히 경제적인 걸 알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환경운동 정말 감사를 드리고 여러분들한테 박수를 쳐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자 코로나입니다. 결과는 지구온난화 기상이변 더 심해졌습니다. 자 이거를 우리가 이제 방법을 바꿔야 되는 시대다. 자 이런 면에서
전 세계 아직 방법을 못 바꾸고 여기 모신 이분들이 방법을 바꾸는 새로운 녹색 운동의 선도가 되길 기원을 하겠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구온난화에서 이 지구의 대기 온도가 지금 1.5도다. 상승하고 있다. 지구 온도가 정말 1도가 올라간다는 건요. 이거 어마어마한 에너지입니다. 이거. 근데 지구 온도가 올라가는 거를 단순히 온실효과에 의해서 햇볕을 받았을 때 단파로 들어왔다가 지구에서 복사돼서 장파로 파동이 바뀌었거든요. 파동이 바뀌니까 온실가스를 못 뚫고 다시 반사돼서 지구로 넘어왔거든요. 지구로 들어왔을 때 얘들이 지구의 대기 분자들을 어떻게 해요? 운동을 활성화시켰잖아요. 즉 지구 대기 운동 분자들의 에너지 장애 운동을 활성화시켜줬다. 이 근원으로 들어가 보자. 그럼 근원으로 들어갔을 때 우리가 어떤 해답이 나올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가 에너지 장이라고 했을 때 모든 에너지는 질량이라는 상대성 이론을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의미에서 자, 우리가 녹색 환경운동 방향을 어떻게 잡을까? 또 하나는 제가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지구온난화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 통과 화산도 제가 예를 들었습니다만은 이와 같이 핵실험 우리가 1945년에 과학혁명에 의해서 이 상대성 이론에 의해서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 핵실험 원자폭탄이 개발이 됐습니다. 그 원자폭탄을 갖다가 실험을 한답시고 뭐 지하에서 한다든가 이와 같이 바다에서 한다든가 이것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핵실험 횟수가 1000번이 넘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이 핵 분열에 의한 이 핵실험이 했을 때 뭐 핵실험이니까 여기서 무수한 방사선에 의해서 이 해양 생태계라든가 지상 생태계가 당연히 변종이 생기고 당연히 생태계가 문제가 생기죠. 얘들의 효과도 우리가 따지고 들어가야 되는 지구온난화에. 근데 문제는 21세기 들어와서 2000년대 들어와서 뭐 핵 감축에 의해서 대부분 나라에서는 핵실험을 안 하고 있지만은 유일한 우리 북쪽의 한 나라에서는 계속 핵실험을 아직도 하고 있다. 자, 여러분, 이 지구 온난화와 함께 가장 중요한 것은 온도가 올라가면서요. 지구 생태계 자체가 많이 멸종되고 있다가 가장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바다와 육지가 죽고 있다. 왜? 그럼 온실가스도 중요하지만은 해양 생태계와 지구 생태계를 오염시키는 모든 화학 제품, 지충제라든가 살충제라든가 모든 뭐 방부제라든가 또는 여러분 햇볕 차단제라든가 기타 등등 결국 이 모든 것들이 여자들이 뭐 여자들이 아니죠. 모든 남자건 여자건 화장품을 써도 그 화장품이 다 결국은 세수를 하면서 지워져서 하수를 통해서 결국 강으로 가고 바다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결국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간한테 해롭지 않을 수도 있지만 얘들 미생물들한테는 정말 치명타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 바다 생태계, 육지 생태계가 정말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 우리는 모르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이와 같이 이 바다 생태에 들어가면서 온실가스도 많아지면서 이 바다 자체가 산소화가 되고 있어요. 산소화가 되니까 뭐가 문제예요? 바다의 근원은 플랑크톤이거든요. 플랑크톤보다 더 이 미생물들, 박테리아들이 여기서 죽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다 생태의 근원이 되는 이 박테리아라든가 어떤 이 플랑크톤이 이게 문제가 되면서 이것들이 다시 이 미세 플라스틱과 함께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
해양산성화 문제가 우리 식탁에까지 오면서 인간한테 또 보이지 않는 더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와 같이 지구 생태계가 문제다. 그러니까 지구 온도가 올라갔을 때요. 인간이 어떤 멸종된다 이전에 인간보다도 생태계, 식물이라든가 동물이 문제가 생긴다면 더 문제가 되거든요. 그럼 과연 지구의 주인은 누구일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구에 76억 인구가 있어요. 76억 어마어마하죠. 여러분, 이 한 500년 전만 하더라도요. 500년 전, 500년 전은 1600년도잖아요. 그때만 하더라도 지구의 인구가 약 5억? 5억 정도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5억 정도라고 알고 있었는데 지금 약 500년이 지난 지금은 14배로 지금 변했습니다. 자, 근데 지구에 총 무게로 따져봤을 때요. 식물이 82%를 차지하고 있고요. 인간의 무게는요. 0.01%인데 박테리아 무게, 미생물들의 무게는 보시다 13%입니다. 인간보다 약 1200배가 무겁습니다. 즉 더 많이 있다는 얘기죠. 그럼 박테리아, 얘들도 미생물이에요. 말 그대로 생물이에요. 식물도 생물이고요. 동물도 물론 생물이고요. 이렇게 따졌을 때 인간은 0.01%일 때 이 식물을 포함한 박테리아를 포함하면 1200배인데 식물, 동물, 박테리아 합치게 되면 인간은 정말 지구를 지혜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지배하고 있는 어리석은 동물에 불과합니다. 그러면서 이 지구상에 너무나 많은 이 고층 구조물들, 장대교량, 초장대 구조물들 많이 만들고 있어요. 뭐 서울도 보세요. 이런 아파트들. 자, 지구의 무게가 많아지면 지금 약 100조 이상이 된다 그래. 100조 톤 이상. 그럼 100조 톤 이상이 된 이런 건물들이 지구의 질량에 영향을 끼치죠. 자, 이 영향을 끼쳤을 때 지구의 운동이 변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자, 이와 같이 지구온난화가 생태계가 변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지구 생태계는 이 식물을 우리가 엽록체에 의해서 광합성을 해가지고 식물이 필요한 영양소를 얻고 어떤 그 포도당을 만들어서 그 우리가 또 열매, 곡식을 맺죠. 동물도 마찬가지. 이 엽록체가 아니라 얘들은 우리가 로놉신이라고 하죠. 로놉신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빛을 분해를 하게 되죠. 빛을 햇볕에도 빛을 분해해가지고 우리가 세포로 들어가서 여러분이 섭취한 음식을 분해를 해서 ATP나 아데노신 트리포스페이트라는 에너지원을 생성해서 이 동물들, 인간을 포함한 생태계가 살아가는 에너지를 만들게 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햇빛이라는 얘기죠. 근데 이 햇빛이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실 게 햇빛은 여러분들이 보는 햇빛은요. 햇빛이 내는 무한 전자파의 파동대가 있습니다. 거기서 400나노에서 700나노까지 그 가시광선을 볼 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햇빛을 가시광선의 따스함만 보니까 굉장히 유익하다고 보지만 우리가 태양에서 발생하는 태양 폭풍이라든가 흑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은요 200만도 300만도 온도에서 난리치면서 이 전하 입자 정말 해로운 전하 입자들과 방사선, X선, 감마선을 무수히 방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간, 우주 은하계로부터 우주 방사선이 초신성 폭발이라든가 그 블랙홀의 생성이라든가 에 의해서요. 정말 무수히 많은 은하방사선이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자, 햇빛만 볼 게 아니라 얘들도 같이 봐야 된다. 바로 이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거로 인해서요. 지구에는 이 기후변화 6번째 생태계 멸종이 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생각조차 못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물리화학적 생태계 변화
그것을 우리가 6번째 대멸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 인류세 앤스로포신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래도 원시인들 20만 년 전, 30만 년 전, 몇백만 년 전에는 그래도 이 나무라든가 이 공룡이라든가 이런 동물 사체들이 땅속에 묻혀서 그것들이 우리에게 석유, LNG 가스 같은 석유 자원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여러분들은 지구에 주고 있는 것은 오염된 물질, 핵 방사선, 뭐 이같이 쓰레기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세라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네요. 네. 라든지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여러분들이 보셨다시피, 자, 이와 같이 지구온난화에 대해서 심각한 점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자, 이런 것들에 의해서 그래도 전 세계가 하나가 돼서 자, 온실가스 감축하자, 탄소 중립하자, 다 선언을 했습니다. 자, 이것이 선언에만 그칠 것인지, 만약에 이건 선언에만 그친다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태어난 애들이 마스크 쓰는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이제 자기들은 우주 방호복을 입어야 될까요? 자, 이런 문제. 자, 그래서 우리가 탄소 중립을 추진은 반드시 해야 되는데 만약에 온실가스 감축으로도 했는데도 더 혹독한 기상이면 지금 제가 예를 들었죠. 코로나도 감축했는데도 기상이면 더 심해졌거든요. X 감염병 더 심해지잖아요. 오미크론까지 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는 노력을 계속하되 첨단 과학과 첨단 산업적 해법을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다음 세대를 위한 녹색 환경 정책을 우리가 세우자라고 해서 오늘의 이 모임이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자,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보수적인 환경운동을 할 것이냐, 좀 자유롭게 환경운동을 할 것이냐, 그게 아니라 과학적 환경운동을 하자. 그래서 이 우주 만물의 근원, 우주 만물의 현상, 지구온난화도 현상이거든요. 이것이 왜 일어나냐? 근원으로 들어가자. 근원으로 들어가면 빅뱅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빅뱅은 우주 만물이요. 결국 우리가 이 페르미온 12개 입자에서 시작합니다. 쿼크와 전자로 이루어졌죠. 자, 이 쿼크들이 이 특징이 있어요. 딱 3가지 특징. 전하를 가지고 있고요. 질량을 가지고 있고 스피드, 즉 미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이루어진 걸 가지고 결국 전하를 가지고 있고 질량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어야 결국 에너지 장으로 규정이 됩니다. 그 에너지 장으로 들어가니까 우리 이거를 양자장이라고 하고요. 이것이 절대 영도로 가서 모든 것이 없는 절대 무한의 빈 공간 0점장에서 있는 생명의 에너지 근원, 그걸 0점장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지구온난화의 현상을 살펴보고 대책을 세우자. 이것이 양자 녹색 혁명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구온난화 문제에서 지금 지구의 대기 온도가 1.5도까지 올라가고 있다. 그러니까 문제다. 이거 3도가 올라가게 되면 생태계나 아마 뭐 대부분 멸종할 것이다 예측을 합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햇볕과 지금 햇빛과 전쟁을 하고 있듯이 햇빛에 의해서 온실가스들이 차단되니까 얘를 다시 반대로 지구가 더워지고 있다는 단순 논리보다 자, 여러분도 알다시피 빅뱅으로부터 우주가 생성이 되면서 암흑 상태에서 우리가 힉스 입자가 생기는 0.03초 내에서 핵융합이 다 끝나요. 핵융합이 끝나 에너지들이 무사하게 움직이면서 38만 년 지나가지고 처음으로 빛 입자가 생겨나서 약간의 빛을 띠게 됩니다. 그러면서 약 90억 년 정도 지나죠. 90억 년 지나가지고요. 태양 우주계가 생성이 됩니다.
이 태양 우주계가 생성이 되면서 이 태양 우주계에서 바로 지구가 생겨나고 태양이 생겨나게 되죠. 그래서 이 태양의 활동에 의해서 지구에 들어오고, 자, 이와 같이 그럼 이 태양 우주계 안에 이 우리가 행성이라고 하는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명왕성, 뭐 이와 같은 별들이 뭐 알다시피 한 4천억 개가 있습니다. 태양 우주계 안에만. 근데 태양 우주계 바깥에 또 이런 우주계가 또 한 2천억 개가 있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얘기하는 우주라는 관측 가능한 지구만 따져서입니다. 관측이 불가능한 우리 상상을 초월한 바깥에 그거는 무한입니다. 그러니까 무한대가 있는데, 자, 그와 같이 무한히 있는 별, 행성들이 정말 무한대가 있는데 지구에만 인류가 살고 있다? 그것도 좀 문제고요. 근데 지구는 우선 태양 우주계에서는 자, 보다시피 화성 안 살잖아요. 그죠? 달 사람들 없잖아요. 우리 인류같이 생명체 없잖아요. 그죠? 근데 왜 지구는 생명이 살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지구의 자기장이 있기 때문이죠. 지구의 내부에 6천도가 되는 지구 내부는 한 6천도래요. 6천도가 된 코어가 있어요. 이 철, 마그네슘 이런 무거운 덩어리가 그 안에서 이 핵이 돌면서 지구 전자기장을 발생시켜 가지고 지구 내부에 이와 같은 남극, 북극 하는 자기장을 형성하고 있어 가지고 우주에서 날라오는 모든 해로운 방사선들, 모든 문제점들을 이 지구 자기장이 막아주고 있어요. 달과 화성에 이 자기장이 없기 때문에 생태계가 지금 못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그들도 과거에는 아마 자기장이 있어가지고 생태계가 있었을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자, 시간상 길게는 설명 못하고요. 자, 여가지 빅뱅에 의해서요. 모든 이 아원자 입자들이 쿼크 상태에서 전자를 일어나서 얘들끼리 어떤 힘에 의해서 결합을 합니다. 그 힘이 우리가 핵력, 강한 핵력이 있고요. 약한 핵력이 있고, 그 다음에 전자기력이 있고, 중력. 이 네 가지 힘이 우주 모든 것을 구성하는 만물의 근원은 이 네 가지 힘에 의해서 얘들의 운동인데, 운동은 어떻게 하느냐? 모든 아원자 입자들, 쿼크 입자들은요. 입자, 우리가 알고 있는 양성자라든가 전자들은요. 과학적으로 반입자가 있습니다. 즉 반물질이라고 하는 안티메러라고 하는 얘들이 존재를 해요. 여기 수소가 있잖아요. 반수소가 있습니다. 여기 자 온실가스가 있잖아요. 반온실가스가 존재를 합니다. 얘들이 이 물질과 반물질 만나게 되면은 쌍소멸을 하게 됩니다. 쌍소멸을 해서 그 질량이 에너지로 변해가지고 그 에너지가 다시 또 질량으로 변하는 쌍생성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모두가 에너지가 질량으로 바뀌고 질량이 에너지로 바뀌는 바로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상대성 이론과 양자역학이 만났을 때 우주를 창조하신 절대자, 즉 뭐 종교적으로는 하나님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신 원리가 되고 이 원리 속에 우주 만물, 인간을 포함해서 인간이 어떻게 만들어졌나도 바로 이 원리에 정확하게 맞아떨어진 거고, 지금 제가 얘기하는 내용은 바로 노벨상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도 객관적으로 검증이 됐다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자역학적으로 보게 되면 모든 것들이 자 쿼크와 전자들의 운동이다. 그래서 이 쿼크와 전자들의 운동인데 지금까지는 디지털 0과 1의 컴퓨터, 인터넷 세계였었습니다. 근데 얘들이 바뀌어요. 자 0과 1이 자 흑백, 명암, 빛이 업구에 의해서 모든 디지털 문명은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양자역학에 의해서요. 빛이 입자냐 파동이냐. 여러분 빛이 입자로 생각하세요? 파동이라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있다 없다는 바로 입자입니다. 0과 1. 근데
입자와 파동이 입자일 수도 있고 파동일 수도 있고 0과 1이 공존할 수도 있고 조금 있을 수도 있고 많이 있을 수도 있고 이게 다 변하게 됩니다. 그걸 큐빗이라고 합니다. 자, 큐빗에 의해서 우리가 양자 컴퓨팅이 이제 완성이 되는 거고 구글이라든가 IBM이라든가 중국의 많은 회사들은 이미 양자 컴퓨팅에서 지금 한 253 큐빗까지는 완성을 시킨 상태입니다. 253 큐빗이라는 것들은요. 지금 이 양자 컴퓨팅의 핵심은 이 절대 온도 273도, 영하 273도에서 되는데 이걸 상온에서 어떻게 하느냐가 제일 중요한 문제가 되거든요. 근데 이것이 자, 빛이 모든 우주 만물이 현상이 결국 입자들과 파동에 공존하는 이중성에 의해서 존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어떤 양자역학이 얘기하는 관찰자 효과에 의해서 한순간 파동이었다가 입자로 변신하거든요. 자, 이와 같이 양자역학의 놀라운 만물의 근원이 해결이 되기 때문에 이 근원에서 보면은 뭐 코로나다, 또는 지구온난화다, 대기온도가 올라간다, 태풍, 폭풍, 토네이도가 분다 같은 현상들이 결국 에너지 파동장의 문제로서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 에너지 파동장이 뭐냐? 바로 여기서 에너지라는 것은 바로 뭐예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자, 우리가 지구 온도가 올라가고 있다. 그게 에너지가 올라가고 있다. 그러니까 지구를 구성하고 있는 온실가스 물론 문제지만은 사실은 온실가스보다도 지구온난화에 영향을 주는 것은 70% 정도가 수증기 때문에요. 여러분이 문제가 된 이산화탄소 약 9% 정도, 메탄은 약 4%. 그러니까 우리가 이산화탄소라든가 메탄이나 육불 화학 이런 온실가스들의 영향은요 20%가 안 됩니다. 대부분은 수증기, 물 분자들 있죠. 수증기에 쓰니까 물입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물입자리는 수증기의 수소와 산소가 에너지장으로 결합된 이 수증기들이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겁니다. 그럼 수증기들이 어떻게 생겼냐를 어떻게 생성이 됐느냐 이거를 근원적으로 들어가는 게 바로 쿼크와 전자들의 이론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근원은 그만 따져 또 다른 근원으로 들어갔어요. 우리가 뭐 빅뱅에서 설명하다시피요. 이거 잘 그림을 잘 보시면은 이 빅뱅에서 이제 우리가 138억 년 전에 우리의 싱귤레이티 어떤 특이점 정말 보이지도 않는 극한의 에너지 초무한의 생명원 하나님의 근원이 되겠습니다. 바로 10의 마이너스 35승 그 에너지 초집적자가 빵 하고 터지면서요 우주가 시작이 됩니다. 우주가 시작이 돼가지고 이 안에 말씀드린 대로 수천억 개의 우주 은하계 우리의 태양 우주계가 있고요. 옆에 안드로메다 우주계가 있고요. 델타 우주계가 있고요. 여러 가지 우주 수천억 개가 있는데 여기서 지구가 이 우주의 무한 진공 속에서 또 있네. 또 있죠. 여러분 달 또 있잖아요. 왜? 왜 또 있어요? 옛날에는 여러분이 학교에 다니실 때는 우리가 저건 만유의 인력이야 라고 배웠습니다. 그죠? 만유의 인력. 질량이라는 두 입자 사이에서 서로 끌어당기기 힘에 의해서 이렇게 존재한다. 하지만은 지금은 그게 아닙니다. 자, 이 지구가 떠 있는 것은 사실은 이 태양 우주계 내에서 질량에 의해서요 시공간이 휘어지게 됩니다. 시공간이 휘어진 그 굴곡을 따라서 지구가 거기에 돌고 있는 겁니다. 이게 상대성의 이론이죠.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은 절대적인 여러분 3차원적으로 지금 우주 만물을 보시면 안 되고요. 11차원에서 보게 되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로 통일됩니다. 자, 이게 이 지구가 우주 공간상에 떠 있어가지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주가 지금 빅뱅 이후에 가속 팽창을 하는데요. 이게
여러분 이 풍선을 호하고 부르면 얘가 풍선이 이렇게 불어나잖아요. 우주가 지금 가속 팽창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팽창 속도가 빛의 속도입니다. 74m per sec거든요. 이 m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이제 질량상수가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환산하게 되면은 빛의 속도로 우주가 가속 빛의 속도로 가속 팽창하는 속에 지구가 또 있어요. 근데 지구가 또 있으면서 태양과 함께 같이 가속 팽창하면서 태양을 공전하는데 태양 공전 속도가 10만 7천 킬로미터, 시속으로 10만 7천 킬로미터 막 돌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가 자전하고 있어요. 자전은 뭐예요? 바로 1700km죠. 1700약 킬로미터로 요동치고 있는 게 있는데 얘가 좀 더워지는 게 온실가스만의 원인일까요? 근원으로 들어가니까 얘가 자체가 이렇게 지가 운동하고 있는데 이 운동 자체 문제점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 이것이 제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움직이는 걸 가지고 우리가 천문학적인 모든 것들, 그 지구 내부의 모든 중력적인 화산, 폭발이라든가 그리고 모든 생태계들의 산업 활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합치자. 그러니까 이런 에너지 장의 문제다. 그 에너지 장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또 공기의 에너지장, 온실가스를 포함해서 열의 에너지장, 물의 에너지장, 질량의 에너지장을 합쳐서 얘들을 최적화시키게 되면 지구온난화를 해결할 수 있겠다라고 봐서 말씀드린 방법에 의해서 지금 이것을 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시간상 자세한 것은 다음 기회에 이 솔루션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제가 설명을 이 시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안 되잖아요. 자, 그거 약속을 드리고 자, 결국은 자전 지구 온난화에 과학자들이 모르겠다는 복합적 원인은 아까 말씀드렸지 우주 천문학적인 지구의 근원, 태양의 근원, 햇빛의 근원을 에너지 장으로 풀자라는 것이 여기 나와 있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 태양 복사 에너지를 보게 돼도 얘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태양에서 핵융합을 하잖아요. 이 핵융합 에너지가 바로 몇 도예요? 바로 1500만 도잖아요. 1500만 도고 태양의 외부 온도는 약 600도가 되는데 여기서 이제 화염, 코로나라고 하죠. 또는 이 태양의 그 여러 가지 열 에너지들 이런 것들을 6000도, 4000도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자, 이들이 지금 보셨다시피 또 봤다시피 에너지로 바뀌는 과정은 수소가 핵융합을 하는데 이 수소가 지금 태양이 생겨난 지 46억 년 됐거든요. 46억 년 되면서 이 수소를 중소수소를 갖다가요 한 50% 썼습니다. 현재. 그러면 50% 썼다는 얘기는 에너지원이 수소인데 수소를 50% 썼다? 50%를 다 쓰는 46억 년 후에는요. 여러분들이 온실가스 아무리 감축해도요. 100% 감축 다 해도요. 태양이 없어지면서 거대 태양 우주계 자체가 거대 블랙홀로 되면서 어나더 빅뱅이 시작되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구온난화의 근원으로 보고 있는 이 햇빛을 어떻게 볼 것이냐. 이 햇빛을 여러분이 알고 있는 가시광선만 보지 마시고 자, 정말 여러분 몸에 해로운 X선이나 감마선들 얘들이 문제가 된다. 이것들도 같이 고려를 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거 외에도 우리가 모르는 암흑 에너지들이 있다. 이걸 같이 고려해야 되는 것들이 바로 지구온난화 햇빛이 되고 또 우리가 지구 내부에서도 지구 내부가 6000도인데 이와 같이 지구 자기장을 형성하고 있는데 이것들이 지구 내부는 우주는 지금 지금 태양 우주계 이 1000억 광년 되는 그 태양 우주계 바깥에 지금 바깥까지 나갔잖아요. 바깥에 나가서 태양 우주계 사진 찍어서 보이죠 이유가 하고 있는데 지구 내부는 우리가 반경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6370km인데 1000km도 못 들어갔잖아요. 기껏 해봤자 100km? 100km도 들어갔나요?
자,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했어요? 자, 우리가 포항 지진 때 원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포항 지진의 원인이 지열 발전에 의해서 물에다가 관 속에 물을 집어넣어가지고 그 압력이 지진을 유발했다. 맞습니다. 조그만 에너지도 물 에너지가 지구 내부 에너지에 변화를 줬다.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생각하자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구 내부 에너지도 우리가 지구온난화에서 고려사항이 되는 것이고, 이거에 의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이 지구 자기장 문제, 지구 자기장이 없으면요, 지금 여러분 우리 지구온난화 생각해 볼 필요 자체가 없는 겁니다. 근데 지구 자기장이 지금 변하고 있잖아요. 지구 자기장이요, 우리가 그 북극 남극이 있잖아요. 이 진북이라고 하는데, 진북과 자북이요, 이것이 여기 보다시피 1년에 한 50km씩 이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거든요. 이 알래스카에서 시베리아 쪽으로 이동하고 있고, 이 남극과 북극이 자기장이 역전이 되는 거, 자전축이 변화하고. 왜 지구온난화의 대기온도 상승 이걸 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로 인해서 얘들이, 여기 베넬런데가 있고 이 안에 반물질이 있고, 얘들이 지금 어떤 지구온난화의 지구 대기온대 문제점을 일으키고 있는지를 고려를 해야 됩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가 결국은 수증기들이 바닷물이, 왜? 바다의 70%, 지구의 70%가 바다이기 때문에요. 이 바닷물이 증발하면서 우리가 구름을 만들고, 얘들 에너지 장의 이동으로서 구름이 결국에 필드잖아요. 에너지 필드. 에너지 필드로서 같이 이동하는 것이고, 구름도 결국은 이 전하들의 모임이다. 전하들을 어떻게 얘들을 활성화시키는 게 에너지, 햇빛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자외선이라든가 우주 방사선이라든가 엑스선 감마선, 초신성 폭발 다 이게 고려가 돼서 이 에너지 장으로 들어가게 돼야지 지구온난화의 온도 상승 문제가 풀리게 된다.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우리가 이 북극에 우리가 이 제트 기류라고 하죠. 제트 기류가 폴라 캡이라고 하는 폴라 캡을 쓰이고, 얘들이 점점 내려오면 이제 이 지구 전체가 추위에 벌벌 떠는, 자, 그런 문제가 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금 보셨다시피 온실가스층이 있을 때 걔들은 결국에 이 햇빛이 복사 에너지에서 단파, 장파, 이 반사 차단이 문제가 아니라 얘들 그 아원자 상태에서 얘들의 운동을 활성화시켜주는 에너지가 공급되는데, 그것이 우주 방사선, 태양 방사선, X선 감마선 이런 것들이 포함돼서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한 예가 우리가 이제 2018년도에 이 하와이에서 이와 같이 하와이에서 이제 화산이 폭발했거든요. 그 하루 전에 하루 강수량이 1270mm가 왔습니다. 1270mm가 왔다는 얘기는 뭐예요? 너무나 심각한 양이지만은, 자, 물 에너지죠. 빗물이 많이 와가지고 민물의 에너지가 지하로 스며들어가가지고 바로 지구의 내부의 에너지 장에 변화를 줘가지고 화산이 폭발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폭우가 없었다면은 화산도 폭발 안 했다는 얘기죠. 통과화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좀 이 탄소 중립 40%, 온실가스 감축 40%를 좀 과학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과 같이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방법론을 우리가 좀 인공지능의 도움을 통해서, 이제 인공지능 시대인데, 자, 이 방정식은 이제 제가 아닌 정말 훌륭하신 여러분들, 이 천문학자들과 이 에너지장 물리화학을 하시는 모든 분들이 같이 한번 이 고민을 해보면은 방법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방정식을 세워가지고 하는데 양자역학과 상대성으로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근원을 해결하는 거고, 지금 당장의 온실가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은 우리가 인공태양이라든가 우주 태양광 발전, 달에서 하는, 화성에서 하는, 또는 우주 정거장, 또는 인공위성에서 하는
우주 태양광 발전을 빨리 시작을 하자. 그리고 수소에너지, 자 이런 것들 양자 컴퓨터 인공지능의 개념을 하게 되면은 제가 볼 때는 해결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거는 뭐 제가 볼 때는 2028년도 정도에 불행하게도 중국에서 제일 먼저 할 것 같습니다. 중국의 목표는 2030년도인데요. 지금 걔들이 지금 하고 있는 속도로 봐서 2028년 후반기에 이 우주 태양광 발전이 시작될 것 같고요. 그러면 다른 나라들은 지구 온난화를 해결한 우주 태양광 발전에 어마어마한 양에서 에너지 속국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것들 우주 태양광 발전이 있고요. 또 이제 우리는 이제 그동안에 이제 수소 혁명을 통해서 하는데 수소를 갖다가 우리 그린 수소라든가 블루 수소처럼 어떤 우리가 그린 에너지 어떤 그를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바다 또는 우주의 그 근원 쪽으로 많이 있는 얘들의 수소를 이용해서 하는 수소 연료전지 발전 이런 시대를 빨리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정말 잘하는 인공태양, 정말 저는 우리나라 과학자들이요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지 저는 몰랐습니다. 우리나라가 이 인공태양 핵융합 에너지에서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가진 나라로서 이들의 목표는 2050년인데 뭐 2050년도 되면은 인공태양만 된다면 지구온난화 온실가스 감축 100% 해결되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나라가 인공태양에 의한 핵융합 에너지가 2050년도에 완성이 되면 온실가스 감축은 무난히 감축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그때까지는 2030년도에 우주 태양광 발전이 되고 그 2050년도에 인공태양이 되니까 그 전에는 우리가 경제성 없는 뭐 태양광 발전이라든가 풍력 발전 이런 것보다는 일단 에너지를 절약하고 우리가 전 국민이 어떤 자원 절약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 방법론으로서 우리가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이용하자. 이 4차 산업혁명 기술에 의해서 또는 5차 산업혁명 기술에 의해서 방법적으로 사람들이 참여해서 정말 에너지 절약, 탄소 제로 요거를 실천시키자라는 것이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4차 산업혁명 방법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모든 것 자체를 지능화하시는 것이 4차 산업혁명이고 이 4차 산업혁명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모든 대상과 어떤 방법론을 센서 기반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센서 기반에 하지 않기 때문에 실패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와 같은 교량 스스로가 살아있는 생물체처럼 행동하고 할 수 있는 게 4차 산업혁명입니다. 그러니까 녹색 운동하면, 녹색 환경 운동을 하면 그 대상이 된 시설들을 갖다가 이와 같이 함으로써 우리가 에너지 절약을 성공시킬 수 있다. 바로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게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중요한 것이 센서입니다. 그러니까 이 센서가 바로 여러분들이 4차 산업혁명 기술에 의해서 녹색 환경 운동을 스마트하게 할 수 있는 방법론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탄소 중립을 이와 같은 방법에 의해서 정말 인프라 구축을 통해서 탄소 중립, 우리가 생태계가 필요한 탄소 양만큼만 탄소를 발생시키는 거죠. 탄소가 제로가 되면 생태계가 다 죽잖아요. 그건 아니고. 그러니까 생태계가 필요한, 그러니까 생태계에는 동물도 있고 식물도 있고 식물도 많은 종류들이 탄소 흡입량이 다 틀립니다. 이걸 다 계산하게 되면 우리가 탄소 중립을 어떻게 하고 인프라를 뭘 해야 되는지가 계산상 나오게 됩니다. 이것이 탄소 중립 방법론 설계론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나중에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는 그래서 이 우주 태양광 발전 또 아까 말씀드린 인공태양이 되기 전에는요. 우리나라가 잘하는 SMR, 소형 원자력 발전입니다. 소형 원자력 발전이 여러분 우리 하는 방사선 문제 여러 가지 위험들은 이제 제어하는 것이 인공지능이라든가 사물 인터넷, 로봇 기술에 의해서 더 완벽하게 자세하게 할 수 있는 기술이 많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가 이 SMR이라고 하는 소형 원자로 시대로 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원자력 발전을 안 한다고 해서
지구의 원자력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방사선 문제. 중국은 지금 뭐 수천 기를 원자력 발전 하겠다고, 일본도 하고 주변 다 하는데 우리만 원자력 발전 안 한다고 지구 온난화가 전체가 해결된다? 아니거든. 우리만 어리석을 뿐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와 같이 우리가 이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기반의 여러 가지 도시교통 문제, 에너지들을 어떻게 하면 지능화시켜가지고 탄소 배출을 제로를 하는, 자, 이와 같은 시스템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요. 그와 같은 특허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블록체인 개념에 이와 같이 이 ESG 개념을 뭐 우리가 환경 문제, 사회 문제, 지배구조 문제를 하는 것이 ESG잖아요. 그 ESG를 정말 성공할 수 있는 플랫폼 개념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방법도 있고 그걸 성공할 수 있는 방법들은 여기 적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시간이 나신 분들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여러분 이 방법론에 있어서 좀 여러분 그 작년에 11월 11일 중국 알리바바가 하는 광군제, 정말 이것은 여러분 녹색 환경 운동의 이정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떻게 된 게 초당 70만 건이 주문이 들어와요. 초당 약 164조의 매출을 올렸거든요. 자, 어떻게 하면은 전 세계에서 모든 사람이 참여를 하느냐. 광군제, 녹색 환경 운동을 이와 같은 방법으로 바꿔야 됩니다. 방법론은 시간상 다음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NFT가 뜨고 있습니다. 대체 불가능한 토큰이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우리가 이와 같은 디지털 드로잉이죠. 디지털 그림인데 이게 5억 원이에요. 자, 우리가 북극콩, 고려안에서 스플라시나 이와 같은 그림을 디지털 자산화하면서 일단 자금이 만들어져서 녹색 환경 운동을 할 수 있는 방법론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 NFT를 이용한 녹색 환경 운동 방향, 또는 우리가 메타버스. 자, 메타버스가 미래의 인터넷이거든요. 미래의 인터넷으로서 전 세계 젊은이들이 열광하는 NFT 통해, 이 메타버스를 통해서 녹색 운동을 하면서 자기도 수익을 얻고 지구를 보존할 수 있는 이런 전략이 무엇이냐? 자, 블록체인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법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그래서 이와 같은 방법론을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녹색 운동할 때 센서망, 통신망, 서비스 모델, 플랫폼, 프로토콜 창출해가지고 성공시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지금 하고 있는 수소도시, 뭐 세계 최초의 수소도시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세계 최초의 수소도시가 있는데, 자, 이런 것 수소도시를 수소도시라고 해가지고 만약 우리가 이산화탄소가 전혀 없으면은 생태계, 식물 생태계가 광합성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그건 아니고. 자, 여기서 탄소 중립을 어떻게 지켜가면서 이 시민들이 불안해하는 여지 수소로 인한 이 저장 탱크, 이송 과정, 사용에 있어서 폭발을 하지 않을까? 근데 수소가 핵융합하는 이 폭발할 때 온도는요, 1억 5천만 도가 되니까 지구상에서는 그런 폭발이 일어나지 않을까, 시민들은 안심해도 되는. 그래도 불안한 건 지금 4차 산업혁명의 사물인터넷 기반의 수소시설 장비 안전 플랫폼을 가지고 제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미래 사업 방향입니다. 미세먼지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탄소 중립을 하기 위해서 탄소 배출권 거래를 해야 되는 특허를 가지고 전 세계 할 수 있는 방법론 여러분께서 생각해 보시고요. 그리고 이 쓰레기 문제, 말씀드렸다시피 당장 이 에너지 절약, 이 온실가스 감축보다 더 중요한 게 쓰레기 제로, 쓰레기를 감축시키는 게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것을 말만 하지 말고 정말 쓰레기 제로를 통해서 자원 절약을 통해서 지구 온난화에 기여하는 것이 더 현실적으로 맞는 정책이다 해서 이와 같은 정책들을 제안할 수 있고요. 그걸 할 수 있는 특허 플랫폼을 제가 제공할 수 있고요. 이제 우리가 이 수자원, 이제 우리가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가뭄이 심해지는 물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지구온난화에서 어느 순간 가뭄이 들어오게 되면은 우리가 그때 이 수자원을 어떻게 절약해 가지고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느냐라고 것을 플랫폼 특허를 이와 같이 말을 할 수 있고요. 교통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는 특허가 이거 다 지구온난화 해결하는 방법론이라는 거죠. 지금 당장. 그리고 온실 이 생태계 변화에 의한 이 코로나 감염병을 어떻게 슬기롭게 이 플랫폼 개념을 할 거냐. 그리고 드론을 이용해서 날아다니는 센서를 통해서 이것들 생태계 변화를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합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게 되면은 지금 보셨다시피 지구의 온난화 문제, 이 기상이변 문제, 생태계 변화 문제, 암흑 변화 문제, 정말 인간의 지식은 너무나 작습니다. 인간의 지식을 집단지성으로 모아가지고요. 양자 근원 모든 현상을 근원 쪽을 살펴보는 아까 말씀드렸던 양자 이론, 상대성 이론, 양자장, 양자 영전장이 들어가가지고 에너지 장 근원에서 보게 되면은 해답이 보인다. 그 해답을 우선 집단지성 개념으로 전문가들의 이 플랫폼 개념에서 해결을 하고, 그리고 지금 당장 필요한 이 탄소 중립을 위해서는 우리가 일단 할 수 있는 원자력 발전의 소형 원자력 발전이라든가, 또는 우리가 2030년대에 되는 우주 태양광 발전, 또 2050년에 되는 인공태양, 그때까지는 에너지 절약이 최고다. 에너지 절약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했고, 그런 거에서 우리가 녹색 환경 운동을 모든 사람, 여러분들 물론 열심히 하시다 모든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론이 뭐냐? 그것이 블록체인이고 메타버스고 NFT가 되는 겁니다. 그런 걸 방법을 통해서 참여하시는 분들이, 젊은 세대가 참여와 함께 수익도 얻고 재미도 있고 사회 봉사의 가치를 깨달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앞으로 녹색 운동의 방향이 되겠습니다. 자, 이 안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고 이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정리한 이 녹색 환경 정책이 되겠습니다. 시간 되시는 대로 한번 읽어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을 더 이상 과거 50년에 이 몸으로 뛰는 그러한 녹색 환경 운동이 아니라 머리로 뛰는 녹색 과학 운동을 여러분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들어주셔서 고맙지만은 이 중요한 지구를 구하는 이 문제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협조와 질책 그리고 도움은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 저한테 힘을 주신다면 저에게 전화 또는 이메일 주셔서 저와 함께 하시면 제가 이 자료를 여러분과 함께 하면서 특강을 통해 여러분 좀 더 이해를 시켜가면서 정말 지구를 지키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열렬한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